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금 전에 끝냈던 이론에 이어서 이것을 25개의 문항을 통해서 얼마나 내면화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바로 2교시 2영역 실천 기술론이 되겠는데, 자, 앞에서 봤던 우리가 이 학습을 했던 이 기술론은 이론이 문제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를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편제한 25문항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정신역동 모델의 개입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신역동 모델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개입기술, 그러면 꿈의 분석, 참마다 낭만적으로 들리는 꿈의 분석, 전이의 분석, 저항의 분석 이런 등이라든지, 또는 훈습, 또는 전이, 또는 역전이,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직면, 훈습, 자유연상, 해석, 꿈의 분석 다 우리가 실천 기법이지만 분명히 이 문제에서는 정신역동이론이라고 이게 명기를 해서 출제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실천 기법으로서 직면은 대단히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정신역동이론에서는 사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바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또 직면은 그 자체로도 독립적인 출제,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면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별도로 출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 개입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리사회 모델은 1930년대에 홀리스에 의해서 제안되고 1930년대 해밀턴에 의해서 제안되고 1960년대 홀리스에 의해서 대체체계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기원은 1917년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했던, 또 사회진단이라는 책을 펴냈던 리치몬드로 쓰고 있습니다. 리치몬드는 사회복지 실천을 뭐라고 정의했었냐면, 그 당시에는 아주 생소하게 개인과 환경 간의 개별적이고 의도적 조정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리함으로써 소위 개인의 또는 개인적 심리적 문제만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던 실천의 영역에 환경과의 관계 조정을 이렇게 포함시킴으로써 아주 생소한 영역으로 이렇게 개념이 정립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심리 사회 모델의 개념,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면서 클라이언트에 접근하자라는 그 개념에 나오는 것처럼 그 출발점을 리치몬드에서 찾기 때문에 처음에 제안된 것은 3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선구자를 리치몬드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기법은 보통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 개입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시하기 기법, 직접 영향주기 기법이죠. 지지하기 기법, 받쳐주기 기법, 또 정화법이나 환기법, 또 그러면 탐색 묘사 환기법, 내가 암기할 때 한기에서 환기법, 탐색 묘사 환기법, 또는 묘사를 탐색 기술 환기법이라고 합니다. 또 고찰이 3개 있다고 그랬죠. 발달적 고찰, 유형 역동 고찰, 그리고 인간 상황 고찰. 자, 이런 것은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직접적 개입인 것이고, 그에도 간접적 개입으로서는 보통 환경 조성과 같은 것을 바로 이 제시했던 것이 심리 사회 모델이었습니다. 격려나 재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하기 기법의 세부 내용이 되는 것이고, 탐색 소거 환기, 자, 함정은 여기 나왔군요. 탐색 묘사 환기지 소거 환기는 아닙니다. 답은 2번이 틀린 거네요. 강조, 제안, 충고, 독려, 여기는 지시하기 기법의 세부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발달 과정의 반영적 고찰, 우리가 이거 암기할 때 발달적 고찰이라고 하는 것이고, 유형 역동의 반영적 고찰, 암기할 때 유형 역동 고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함정을 봐서 탐색 묘사 환기법을 이렇게 함정으로 봤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 해결 모델 개입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해결 모델은 1957년에 벌먼 여사에 의해서 제기된 걸로서 진단주의를 기초로 하여 기능주의를 가미한 모델이라고 하는 통합적 모델의 선구적 작품입니다. 진단주의를 기초로 해서 기능주의를 가미했다고 하는 말은 이론 시간에도 방금 전에 설명을 했었지만, 앞선 시간에 설명도 했지만, 이 진단주의는 워커 중심의 치료를 강조하는 실천 모델입니다. 이 문제 해결 모델에서 벌먼은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실천의 시작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워커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지는 이런 실천이 됐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향상되어 가면서 워커 중심의 역할 비중은 줄여나가고 이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 과정을 원조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주의를 기초로 하여 기능주의를 가미했다고 하는 것은 시작은 워커 중심의 치료 방법으로 점차 진행되면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성장 원조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를 위해 자하 방어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자하 방어 기제라는 말은 이건 문제 해결 모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신 역동 모델을 쓰는 겁니다. 이건 관련이 없죠. 문제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 모델이나 또는 과제 중심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처럼 문제를 기회나 도전으로 이렇게 보게끔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나와 있는데 선택한 대안을 스스로 모니터링하도록 합니다. 맞아면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을 하고 있고 변화의 동기나 의지가 약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다. 그렇죠. 이 문제 해결 모델은 스스로가 스스로 당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는 이런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이런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랭크의 의지 심리학에 바탕을 둔 기능주의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동기가 의지가 강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유리하지만 약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좀 버거운 이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에 주된 초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정답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위기 개입 모델의 개입 단계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 해설을 통해서 이 도움을 받아보시기로 하고 5번 문제를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우리가 인행사를 통해서도 한번 다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바로 이것들도 실천에서는 바로 실천 기술 영역에서 이렇게 올려놔봤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문제가 무슨 문제를 선행사건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문제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로 대표적으로 앨리스의 RBT라든지 또는 아론백의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그렇죠. 어떤 사건이나 사안이나 대상에 대하여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비합리적 신념체계의 변화를 강조한다. 특히 인지행동 치료 중에 특히 신념이란 말을 핵심 용어처럼 쓰는 것은 바로 RBT가 되겠죠. 앨리스의. 대체 사고와 행동을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그렇죠. 구조적이면서도 교육적 접근을 강조하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강조한다고 기록하는 것처럼 질문을 이용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지체계 변화를 위한 비구조화된 접근을 강조한다. 앞에까지는 했는데 B자가 틀렸군요. 여기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구조적 접근을 강조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는 질문법을 강조한다.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이다. 이런 등등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바로 또 출제된 것이 뭐예요? RBT에서 제시되었던 A, B, C, D, E 전략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아론백이 제시했던 소위 정보 처리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라고 하는 인지적 오류에서 또 자주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6번 문제에서는 과제 중심 모델에서 과제 수행의 장애물로 찾아내는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자기의 과제 수행의 단계 이것도 좋지만 어쨌든 과제 중심 모델의 단계 거기다 같이 첨가 자료로 붙여놨습니다만 시작하기, 문제 규명하기, 계약하기, 개입하기, 실행이라고 그러죠.
개입인 실행, 그리고 평가 및 종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아내는 단계는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아내는 단계는 바로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개입 단계, 실행 단계에서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아내고 그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거나 이러한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개입 또는 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그렇죠. 시작하기부터 시작해서 문제 규명하기 또는 문제 규정 또는 문제 확인하기, 계약, 실행, 평가, 평가 및 종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제 수행의 장애물을 찾아내는 단계는 실행, 개입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파워먼트 모델 실천 단계에서 발견 단계의 과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단답으로 역량 강화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의 단계는 3단계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로 이렇게 3단계로 나눴는데,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그다음에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 그리고 자원과 기회를 개발하고 발전 방향으로 이끄는 단계, 이렇게 해서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로 했는데, 두 번째 발견 단계,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의 과업으로 옳은 것은 성공을 인정하기. 그 성공을 인정하기가 나와 있는데, 성공을 인정하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거기 보면 보통 우리가 성공을 기회를 성공을 인정하고 달성을 축하하면서 통합하는 단계는 이것은 발전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공을 인정하고 목표 달성을 축하하면서 통합하는 단계는 이건 발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그다음에 새로운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 새로운 자원을 활성화한다. 자 이 단계도 발전을 위한 발전 단계가 되겠어요.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하기. 수집된 정보를 조직화하는 단계는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발견 단계가 되겠고, 발견 단계에서는 자원 체계를 탐색하고 자원 능력을 분석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해결점 형성을 위한 어떤 계획을 형성하고 하는 단계 등이 바로 이 발견 단계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외에도 클라이언트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단계는 인파워먼트 모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이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단계는 대화 단계,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견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온 것처럼 수집된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조직화 단계,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사례를 거기에 보시면 다음 사례를 과제 중심 모델로 개입할 경우 표적 문제와 과제의 연결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걸 첨가를 할까 말까 좀 고민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나온다 해서 조금 여러분들 심화 학습까지 드신 분들은 이런 영역까지도 과제 중심 모델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도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여러분들이 수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자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한번 하나에서 좀 더 심화 학습으로 여러분들이 가미시켜보고, 나머지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과감히 밀어내고 그냥 앞에 있는 7번 문제 정도 대화를 통한 관계 형성, 소위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그리고 세부 단계의 내용 정도까지만 해놓으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고득점을 얻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8번 문제는 첨가 자료로서 심화 학습 자료라고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가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세대에 걸친 역사성의 산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가족이 뚝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내력에 의해서 한 단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점 표현 참 좋네요. 다세대에 걸친 역사성의 산물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영향은 지속적이다. 그렇습니다. 가족마다 권력 구조와 의사소통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가족마다 권력 구조가 각기 다르고 또 의사소통 유형도 같이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티어의 의사소통 모형에서 어떤 가정은 일치형, 바람직한 기능적 의사소통인 일치형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한 사람의 가장에 의해서 공격형 비난형과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만 하면 비난형 아첨형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말로는 좋게 자유분방하다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각자 상황에 맞추어서 그야말로 아주 철저하게 냉철한 분석으로 어찌 보면 똑똑하고 야무지지만 가족미는 없는 뭐 이런 그 소위 초이성형, 마냥 계산형과 같은 이런 의사소통을 쓰는 가족들도 있는 겁니다. 자, 맞는 거지. 가족 내 공식, 비공식 역할들이 고정되어 있다? 아니지요. 고정은 아니고 물론 고정성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영원 고정불변은 아니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자녀의 입장에서 소위 부모와의 동반자의 관계로 또 부모의 단계로 이렇게 역할이 쭉 이어져 변화해 가는 거죠. 틀린 거지.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족생활 주기가 나와 있네요. 11번에 보시면 가족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 경계. 가족은 개방형 가족도 있고 폐쇄형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개방과 폐쇄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원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 집단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가족 구성원이 지 맘대로 들어와서 가족이 되고 지 맘대로 가족에도 뛰쳐나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개방형 가족은 환경과의 관계가 없다. 환경과의 관계가 없다. 너무나 심하지만 환경과의 관계가 상당히 개방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유연한 경계를 가진 가족은 구성원 간 경계가 모호하다. 모호하다. 유연한 경계를 가진 것은 오히려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을 유연이라고 하지 않고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경계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경계, 가족과 환경과의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을 유연한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밀착가족의 구성원의 관계는 경직되어 있다. 밀착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간의 경계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혼돈된 경계를 가지고 있죠.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의 어떤 관계, 소위 가족 성원들 간의 경계가 혼돈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것은 아니고 방위명 가족은 가족 외부와의 경계 구분이 거의 없다. 방위명이니까 거의 없다. 이렇게 답은 4번이 가장 맞는 것이 되겠군요. 유리된 가족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없다? 아니죠. 경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리된 것은 완전히 끊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가족 구성원 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희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5번은 너무 극단적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이 중에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가족 사정도구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가족 사정도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직적 탐색도구로서 가계도나 생활력 도표 등을 찾아볼 수가 있고 수평적 탐색도구로서는 우리가 생태도나 또는 사회적 관계방지도 또는 가족 내 관계를 파악하는 소시오메트리 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도 세대 간 유형 반복 분석, 생활주기표 또는 생활력 도표가 되겠지요. 가족 성원의 발달 단계별 수행 과제파, 발달 단계별 어떤 과제가 수행되었었는지를 파악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생태도는 가족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을 중심에 놓고 그 주변에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가족에게 부족한 자원과 보충되어야 할 자원을 이해할 수 있다. 소위 이 생태도 있는지 없는지 있는 환경을 말하고 있고 생활력 도표 시기별 가족의 중요사항이나 문제 발견 니은번과 니은 이거 옳은 것은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네요. 모든 것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다음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개입은 어떤 가족치료 모델에 근거하고 있는가? 보통 우리가 가족치료 모델 한 문제와 두 문제 정도, 한 두 문제를 상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예상외로 아마 그걸 전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러났는지 자꾸 출제 비중을 높여가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한 두 문제까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본다면 미누친 모델, 구조적 모델,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이라고는 보현의 체계적 모델, 또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사티어
슈테커를 중심으로 하는 경험적 모델, 또 당면 문제 해결 전략에 초점을 두는 헤일리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모델, 최근에 출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바로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 뭐 이런 모델들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겠습니다. 매사에 권위적인 아버지로 인해 부부 권력 구조가 불균형적이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아들과 공유하면서 친구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아들도 자신의 재학 생활에 대해 일일이 어머니와 의논하는 등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부부간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아들과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도왔다. 부부간의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아들과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경계란 말이 나왔습니다.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은 가족 문제, 특히 가족 구조를 강조하면서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가족 구조를 재구조한다는 것은 가족 성원들 간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다는 걸로 이렇게 해석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에서는 경계선의 명확화,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또 아들과의 관계를 경계선을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다면 이 사회복지사는 구조적 가족치료를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다음에 14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15번에 보시면 다음의 설명에 해당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자원, 건강성, 성공 경험에 초점을 둔다. 탈이론적, 비규범적이며 현재와 미래지향적이다. 거기 아주 드물게 탈이론적이며 탈규범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 해결 중심 모델은 정신 건강을 강조한다는 제목하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보다는,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접근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을 강조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치 역량강화 모델처럼 문제를 도입하는 건 아니지만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을 더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 중심 모델은 또한 뭘 강조해요? 해결 중심 모델은 내담자의 입장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담자의 입장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 내담자마다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달리한다면 내담자의 견해를 중시한다. 내담자의 견해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표준화된, 구조화된 이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탈이론적이고 탈규범적이고 내담자마다 각기 다름을 인정하고 접근하자는 것이 바로 해결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은 현재에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뭐 전면 배제한다고 그러고 현재를 넘어서 미래지향적 성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해결 중심 모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서 활용한 기법은 거기 보시면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신경증 증상을 호소하며 분간 4명의 자녀들을 집으로 불러들인다. 이때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달려가는 것이 막내 경수다. 사회복지사는 경수에게 어머니의 신경증에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권위적인 아버지와 갈등이 있다면 지금 가정 문제는 엄마와 아빠의 이런 소위 불화가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직접적인 해결의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와는 관계없이 자녀들을 불러서 삼각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했었어요. 사회복지사는 특히 막내를 중심으로 하는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어머니의 호출에 자동반사적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함으로써 삼각관계에서 떠나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탈삼각화 기법이 되겠지요. 탈삼각화. 바로 이것은 보현의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이나
또는 보현의 체계적 모델에서 강조되는 바로 그 기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합류하기, 균형 깨기는 미누친 모델, 구조적 모델에서 강조하고 경계 만들기도 역시 거기 합류하기, 4번의 균형 깨기, 5번 경계 만들기, 미누친 모델에서 구조적 모델을 강조하는 거고, 재구성하기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략적 모델에서 강조되는 거고, 여기 탈삼각화, 여기는 탈삼각화는 바로 보현의 다세대 가족 침해를 선호하는 기법이 되겠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을 보시면 아들을 사이에 두고 사사건건 며느리와 갈등을 빚는 시어머니의 사례에 대하여 사회 구성주의로 접근하는 경우 우선시할 것은, 우리가 객관주의와 달리 구성주의, 객관주의와 비교하는 것이 구성주의인데, 객관주의는 일반적으로 라는 말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 시대 그 공간에 있는 구성원들은 누구나 다 그래 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런데 너는 왜 그래? 그런데 왜 이번 사건은 터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접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돌려놓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객관주의입니다. 그와 비교되는, 그 때문에 객관주의는 절대성 또는 합리성 또는 동일성, 보편성 이런 단어를 설명하는 데 비해서 그와 비교되는 것이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에 초점을 두고, 일반성이 아니라 상대성,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름도 인정한다면, 서로 다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성주의가 되겠어요. 우선시할 것은 원과적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상호작용 파악에 초점을 둔다, 자하 분화 정도를 사정한다, 가족 성원의 자존감을 파악한다, 시어머니가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한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성주의는 진리의 상대성에 초점을 두는 것처럼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 거예요 라는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는 지식의 상대성, 맥락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름도 존재한다는 것이, 서로 다름이 어떤 점이 다른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보자 라는 데 초점을 줘야 될 겁니다. 답은 5번입니다. 여기는 뭐 어떤 내용보다는 구성주의의 개념이 상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8번은 거기 아주 자주 나온 문제지요. 집단의 치료 효과. 특히 얄놈을 대표로 하는 집단의 치료 효과가 출제가 되는데, 지금 그걸 물어봤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치료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고립감을 극복하도록 한다. 사회적 지지 좋습니다.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술을 개발하도록 한다. 가족 집단 재현을 통해 가해 상황이나 권위에 압도되지 않도록 한다. 그 폭력을 당하던 아니면 그 고통을 당하던 가족 집단의 상황을 다시 재현해 보면서 막상 이렇게 집에서는 그렇게 무섭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정말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았던 상황인데, 막상 그 가족 상황을 재현시켜 보니까 어때? 여기서 이겨낼 수 있잖아 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족 집단의 재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이므로 폭력 상황에 수용이 되도록 한다. 아니지요. 보편성,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것이 집단의 치료 요인 중에 보편성 또는 일반성이 되겠는데, 바로 이것은 그 문제를, 그런 문제는 당신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그걸 가지고 절망적이거나 너무 그걸 가지고 포기하는 이런 그 패배자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물론 폭력 상황을 받아들이게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폭력에 압도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래서 다 그럴싸한데 4번에 말도 안 되게 폭력 상황을 수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집단의 치료 요인은 무조건 나온다는 걸, 그래서 참고 자료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19번은 여러분 볼 수 있고, 20번에 보시면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집단의 유형은,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집단의 유형,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퇴원한 A는 지역 알코올 상담기관에서 매주 운영하는 알코올 중독 회복자 모임에서 만나게 된 동료의 도움으로 단주를 유지하며
회복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 자, 여기는 집단의 과업안수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집단 성원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이런 그 집단, 치료 집단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치료 집단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교재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는 지지 집단, 또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또 그런가 하면은 사유화 집단 등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에 대한 교감도 하고 그런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보도 교류하는 이런 집단을 지지 집단이라고, 지지 집단과 유사한 집단을 자조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지지 집단은 그 동병상련하는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심리적 교감도 하고 서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도 교류하도록 사회복지사가 지지해주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지지해주는 것은 지지 집단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단 구성원 스스로가 이끌어간다면 자조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던 A씨가 이 알코올 중독을 완벽한 상태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뭐냐면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은 여기선 지지 집단이 되겠어요. 무슨 정보나 지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잠재력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당면 문제, 단주를 뭐냐말로 알코올 중독에서 하루쯤에 알코올 중독을 끊어낼 수 있다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지지 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번은 여러분들 보시되 22번에 보시면 참 드물게 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22번에 보시면 다음에 그 20에 보시면 다수의 지도자가 집단을 집회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가 공동 지도력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동 지도력. 한 집단에 2사람 이상의 지도자가 지도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그러면 소진 예방, 역전이 방지, 지도자의 전문적 성장 도모, 초보 진행자의 훈련의 유리, 또 그런가 하면 다양한 갈등 방법의 모델링.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면 다 여기는 공동 지도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겠어요. 공동 지도성. 소진 예방도 한 사람의 지도자만이 활동을 하게 되면 소진의 경우가 올 수가 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역전이도 방지할 수 있고 다 여기면 소위 공동 지도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세요. 다수의 지도자가 집단을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공동 지도성을 발휘하는 현장에서 지도자들끼리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있는 거에는 뭐 소진 예방이나 역전이 이것보다는 진행자, 지도자가 아니라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어요. 다양한 해결책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A라는 지도자에게는 A라는 기법을, B라는 지도자를 통해서는 B라는 해결책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주체가 된 거지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은 모두 공동 지도성의 장점이지만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문제의 성향을 볼 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23번, 24번 볼 수 있습니다. 25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과정 기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정 기록. 우리가 기록에는 문제 중심 기록, 소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 문제 중심 기록도 있고 장기간 사례에 아주 유용하다고 해서 모든 사례의 단계마다를 축약해서 정리하는 압축 기록, 요약 기록도 있지만 실천의 모든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대화의 내용부터 비언어적 전달 매체에 관련된 내용, 그에 대한 순간순간의 느낌이나 또는 해석까지도 첨가해서 기록해 놓는 것은 과정 기록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눈 감고도 생생하게 살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이나 훈련이나 슈퍼비전이나 이런 과정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 과정 기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목록화한다. 문제를 목록화하는 것은 문제 중심 기록이 되겠고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압축 기록이 되겠고 사회복지, 실습이나 교육수단이 유용하다. 이건 과정 기록이죠.
클라이언트와의 면담 내용을 요약체로 기록한다. 면담 내용을 요약체로 기록한다. 면담 내용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이야기체 기록이고 요약체로 오는 것은 이야기체 기록 중에서 압축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또 면담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한다. 면담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한다. 면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가 분석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지요. 그건 5번은 뭐 확실히 틀린 거고, 그냥 만약에 문제가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된다면 5번은 확실히 틀린 거지요. 그런데 과정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직접 다루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첨가 자료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 이론 자료를 통해서 이미 이론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교시 2영역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에서 어떤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되는가를 가지고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교시 3영역인 지역사회복지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